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최영근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이제 맥북으로 작업을 했어요. PDF 작업을 했는데, PPT로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 PDF로 파일을 전송을 해서 지금 전체 화면을 하니까 밑에 상태바가 계속 눈에 약간 거슬리게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표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아서요. 시작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강연 내용을 이제 제의를 받았을 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여기 계신 이제 유수의 또 개발자분들 중에서 특히 커뮤니케이션을 현재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신규 입사를 하시거나 신입으로 지금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을 아예 처음부터 좀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10년차, 20년차가 돼서 이제 시니어 디벨로퍼가 되신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분들에게 그냥 커뮤니케이션 혹은 조직 문화라고 하는 한 단어로 표현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메저리티를 만족시킬 수 있는 컨텐츠가 무엇일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결론을 나름대로 낸 거는 그냥 제 경험,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서 터득한 팁 같은 것들을 좀 공유 드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는 게 가장 크게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경험을 했느냐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저도 이제 개발자였고요. 지금도 나름대로 저는 이제 개발자라고 자기 위안을 하고는 있는데, 어쩌다 보니 지금 경영이랑 전략 쪽을 하게 됐었고, 현재는 이제 VP of 엔지니어링으로서 주로 하고 있는 건 HR 관련된 부분을 기업 조직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랜 이제 개발자 생활 동안 피고용인으로 일을 하다가요. 그 다음에 스타트업을 이제 창업을 해서 한 4년 정도 고용인의 삶을 살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지금은 피고용인이 됐어요. 여기서 얻는 또 인사이트가 사실 무시할 수 없거든요. 커뮤니케이션에서 내가 이제 상대 측에 있어 보니까 또 거기서 제가 그냥 일반 개발자 할 때, 우리 이사는 왜 저렇게 하지? 우리 대표는 왜 회사를 이딴 식으로 운영을 할까?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고용인이 되다 보니까 처음으로 겪었던 것들은, 그게 그렇게 된 이유는 다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였어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좀 뼈저린 아픔 그리고 깨달음을 얻었고, 근데 그때가 되니까 또 우리 멤버들은 왜 이렇게 하지?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하던 것들이 다시 바로 또 피고용인이 되니까, 그래, 대표가 저렇게 하니까 내가 그러지.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좀 상대적인 인사이트를 공유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IT 사스 서비스를 주로 쭉 그동안 지내다가 현재는 이제 트래블 인더스트리, 여행 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래블 인더스트리는 좀 특징이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IT 인더스트리에 있을 때는 제가 개발자로서 그냥 흔하게 얘기하던 그런 단어들이 어느 정도는 통용이 됐는데, 트래블 인더스트리 같은 좀 굉장히 도메인 널리지가 좀 높게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는 제가 하는 단어들이 대부분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비즈니스에서 하는 용어들이 그냥 그 인더스트리에서 통용되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제가 그냥 그 단어를 들었을 때는 논리적으로 그 단어는 여기에 적용되는 게 맞지 않은데, 또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용어가 어깨 용어가 되어버린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나오는 커뮤니케이션 미스들도 사실 있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또 그런 특성의 인더스트리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좌충우돌, 거의 제 커리어 동안 계속 좌충우돌하던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발표를 제가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그 질의응답을 20분을 할당을 해놨었어요. 질의응답이 굉장히 많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제가 계속 앉아있으면서 이게 땀을 조금 흘렸거든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질의응답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소한 거라도 좋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경험에서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 혹은 어떻게
같이 고민을 해볼까라고 좀 가볍게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의응답 20분을 채우기 위한 지금 몸부림이니까요.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는 소프트 스킬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프트 스킬 말로는 굉장히 많이 들었죠. 뭐 그냥 사전적 정의를 내리자면 협상이라던가 리더십 같이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정성적인 스킬을 소프트 스킬이라고 말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2016년부터 2015년이네요. 2015년부터 현재 2017년에 이르기까지도 대부분 이제 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대부분이 하드 스킬보다 현재는 소프트 스킬이 조금 더 중요하다 혹은 채용을 할 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대부분의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사실 체감을 하시지는 못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기업 임원이라던가 아니면 채용 소프트웨어 업체 혹은 링크드인의 자료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채용과 직접적으로 이제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프트 스킬을 이제 채용에 혹은 그 역량 평가 혹은 승진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은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서서히 그 중요성은 좀 커져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소프트 스킬이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뿌리는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사실 커뮤니케이션이고, 커뮤니케이션을 제가 그냥 즐겨 쓰는 용어로는 패시브 스킬이라고 합니다. 패시브 스킬. 그러니까 인체를 하나 박아두고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스킬이죠. 그 패시브 스킬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숫자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왼쪽은 90, 오른쪽은 53%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의 서비스가 고객의 니즈를 90% 정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개발이 끝난 다음에 산출물이 나왔을 때 90%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누군가에겐 나쁘지 않은 정도의 수치가 될 것이고, 누군가에겐 저건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아리까리한 그런 숫자가 되겠죠. 근데 53%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서비스가 나왔는데 소비자의 니즈를 53%밖에 담지 못하는 서비스다. 그러면 그 서비스는 시장에서 도태가 되거나 망하겠죠. 근데 이 숫자들에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자, 하나의 스프린트에서 2주짜리 스프린트에서 90%의 소비자의 니즈를 가지고 있는 프로덕트가 나왔다면 6 스프린트를 반복을 한다면 53%가 돼요. 굉장한 비약이죠. 발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좀 비약을 친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약간 망각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 다음에 기업 임원들의 경우에도 뭐 그냥 빨리 그냥 얘기해가지고 서로 그냥 만들어내면 그럼 땡이지, 빨리 만들어내면 장땡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커뮤니케이션에서 90%는 결코 높은 숫자가 아니에요. 커뮤니케이션에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강박적이고 약간 집착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특히 이제 소통에 대한 왜곡이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직 전체가 강박에 가까울 정도로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숫자를 흔히들 좀 인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한테 항상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왜 개발자는 다 안 된다고만 하죠? 근데 저희는 굉장히 간단하게 답을 낼 수가 있어요. 사실 그냥 안 되니까요. 그리고 왼쪽에 혹시 이 두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들 아시죠? 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이 두 사람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 네, 그분들께는 연사가 끝나고 나면 7개의 직교하는 직선이라고 유튜브에 검색을 해서 한 7분짜리 동영상입니다. 근데 이 동영상을 보시면 개발자분들은 무릎을 탁 치실 거고요. 그냥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저게 외국 동영상인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개발자들이 이제 공감을 했던 그런 자료고요. 혹시 본인이 경영자거나 아니면 기획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세일즈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동영상은 꼭 보세요. 꼭.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그런 말이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는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개발자들은 하루에도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기업의 요구사항은 이래요. 고객의 요구사항은. 자, 7개의 빨간 직선을 그려주고, 잘렸네요. 7개의 선이 모두 직교해야 되고, 초록색 잉크와 투명 잉크로요. 투명 잉크는 뭔지 아시죠? 근데 결론은, 당신은 전문가니까요. 이걸 왜 못하냐 이거죠. 근데 딱 보면 알잖아요. 우린 답을 바로 압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안 되는 걸 그냥 안 된다고 했을 뿐인데 왜 우리에 대한 평가가 왜 개발자들은 항상 뭐든 안 된다고 해? 너무 부정적이야. 우리같이 긍정의 힘으로 돌아가야 되는 스타트업에서 왜 자꾸 부정적 에너지를 퍼뜨리는 거지? 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왜일까요? 네. 사실 대화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의 문화는 사실 이제 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왜부터 이제 조직의 문화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 왜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왼쪽 거는 견얼망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달을 가리킬 때 달을 가리키라고 손가락을 들어서 하늘을 쳤더니 사람들이 다 손만 보고 있는 거죠. 달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얘기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그러니까 메소드에 너무 방법론에 이제 치우치게 된다면 원래 그 방법을 하려고 했던 고를 이제 모두가 잊게 되는 거죠. 다 잊게 되는 거죠. 근데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에 이제 입각을 하게 되면 이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들이죠. 후에 더 자세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사이먼 신에게 이제 골든 서클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what, how보다는 항상 why로 이제 들어가서 why부터 시작하라라고 하는 강연 같은 겁니다. 테드에 있어요. 보시면 되고요. 자, 커뮤니케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왜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잘하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해야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는 사람이 되죠? 라고 했을 때 커뮤니케이션을 왜 하는가부터 시작하면 좋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은 정보의 전달입니다. 전달. 그러니까 사담이 아니에요. 농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정보의 전달에 입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정보의 전달이라고 한다면 이제 정보를 던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정보를 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정보는 전달, 내가 의도하는 바를 명확하게 그 사람이 리시브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모든 대화는 화자를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되고 청자를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개발자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방법을 개발스럽게 내가 편하게 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받는 사람이 편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이론적이고 너무 뭐랄까요, 그냥 컨셉? 그러니까 개념적인 설명이지만 예상외로 효과는 뛰어납니다. 그래서 뒤에 각각의 이제 그 전략들을 보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각각의 이제 대경영진. 일단 첫 번째로 경영진이라는 종족을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의 대화를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그냥 경영진이 왜 대화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매니저, 여기서 경영진이라고 하지만 그냥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게요. 매니저가 될 수도 있고, CTO가 될 수도 있고, CEO가 될 수도 있고, 여러 명이 있죠. 그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사실 단 하나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달라. 그러니까 내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분들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냥 의사결정.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을 했을 때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심지어 이분들은 경영진이잖아요. 제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더라도 효과가 다른 동료, 피어 리뷰보다 약간 위에 있는 리뷰가 더 효과가 높듯이 업무 성과에 좀 효과가 좋다라는 말을 감히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의사결정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 정확한이 그럼 누구를 위한 정확함이냐라고 한다면 그 개발자나 아니면 R&D에 계시는 분들이 의사결정에 대한 포인트를 대화를 할 때 가장 무서워하시는 게 뭐냐면 이게 부정확하면 어떡하지? 내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했을 때 그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뭔가 피해를 입으면 어떡하지? 내 데이터가 부족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하세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은 정확한 데이터 혹은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고요. 그러니까 정확하다는 뜻은 그 결과가 항상 옳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상대방은 그걸 원할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서 대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 효과와 숫자의 힘을 무시하지 말라. 그러니까 경영진이 가장 약한 게 숫자입니다. 숫자로 대화를 하면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껌뻑 죽죠. 왜냐면 그리고 또 하나가 개발자들은 장기적 효과를 보고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뭐 테크 스택을 가지고 있던 아니면 어떤 기술 전략을 가지고 있던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효과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단기적 효과를 얘기하기 되게 애매하거나 부정확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전략적으로 약간 단기적 효과를 살짝 몇 개는 껴주시는 게 훨씬 더 스무드한 대화를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의사를 관찰시킬 때 단기적 효과라던가 아니면 숫자를 끼워 넣는 그 사소한 힘을 무시를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 가장 효과가 좋은 팁을 알려드리자면 자, 이그제큐티브 서머리라고 합니다. 집행요약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단기 경영 요약 보고서 뭐 이런 것들이 좀 큰 기업을 다니셨던 분들 보면 이그제큐티브 서머리에 대해서 저거 막 원페이지짜리 그 경영 요약 보고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나 그것 때문에 막 일주일 동안 막 고생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그제큐티브 서머리지만 사실 그냥 아주 간단한 집행 요약도 여러분의 대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집행 요약을 아주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신입사원들이 많이 저지르기 쉬운 특히 슬랙에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매니저님, 우리 이번에 하려는 어떤 거에 대해서 조사해 봤는데요. A는 이러저러하고 B는 저러하고 C는 저러저러하고 크크크 어떤 걸로 할까요? 하면서 막 A, B, C에 대한 도큐먼트 PDF를 막 한 4개 정도 붙여줍니다. 이렇게 딱딱딱 첨부 파일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그걸 보고 그래서 나들 어쩌라는 거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걸 내가 다 읽고 결정을 하란 말이야? 난 지금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혹은 이동 중에 이걸 봤는데? 그래서 집행요약은 복잡하거나 굉장히 거창한 게 아니라 간단하게 그냥 기업권에 대한 비한, 기업의 목적 배경, 가능한 해 A, B, C의 장단점을 얘기하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이걸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봤을 때 내가 생각하기엔 비안이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 맨 윗줄에 기업권의 비안이라고 적어주세요. 메신저가 되면은 이제 노티피케이션 바에 뜨겠죠. 근데 거기서 아까 김동수 이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안녕하세요가 떠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면 이메일을 내가 봤는데 수많은 이메일 스레드 중에서 내가 이거는 같이 일하는 코워커랑 같이 일하는 리포트인데 안녕하세요로 시작하는 제목들이 있어요. 나는 빠르게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제목에 특히 첫 번째 줄에 모든 정보가 담겨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다. 사소하지만 개발자들이 잘 안 하거든요.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하면은 좀 돋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런 의사결정에서 그냥 제안의 형태죠.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가 누적되다 보면 거기에 대한 권한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가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세일즈와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세일즈는 고객이 이거를 원하는데요. 돼요? 예요. 그냥 돼요, 안 돼요. 굉장히 1 아니면 0 굉장히 심플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안타깝게도 그분과 대화하는 게 생각보다 심플하진 않죠. 우리는 항상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그분들이 약간 또 얍삽하신 분들은 고객이 원하잖아요. 고객 안에 숨어 있어요. 본인들이. 그러면 그분들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끄집어내야 돼요. 커스터머 원칙가 아니라 커스터머 니즈가 뭔지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그런 작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는 기획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이제 커스터머 원체에서 니즈를 끌어내죠. 끌어내는데 기획자가 없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개발자나 디자이너가 기획을 하거나 세일즈가 기획을 또 같이 하는 그런 프로젝트 단위의 팀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니즈를 끌어내는 대화법들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해서는 싸우자는 예를 들어볼게요. 대부님 우리가 필요한 기능은 A입니다. A요? 안 돼요. 아니 지금 고객이 A를 원하다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해서 안 된다니까요. 싸우자는 대화죠. 네.
그래서 니즈를 끌어내는 대화는 굉장히 좀 오글거리지만 이렇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기능은 이렇습니다. 아, A 기능이 필요한 목적이 뭔가요? 라고 했을 때 A 기능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러저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A는 불가능하죠. 지금 여기서도 똑같아요. A는 불가능해요. 근데 A-나 A-로 해보는 건 어떨까요? A-는 이러한 단점이 있고 A-는 저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두 번째부터 세 번째, 네 번째까지의 대화가 지금 한 프레젠테이션에 담겨서 그렇지 대부분 1시간씩 걸리죠, 사실. 그러니까 그 목적이 뭔데요? 아, 목적은 이러이러해서요. 아,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목적은 뭐냐고요? 아니, 목적이 이러이러하다니까요. 부터 시작해서 이제 굉장히 거의 1시간에 가까운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지만 대화의 끝이 대부분 또 세일즈는 생각을 못하죠, 당연히. 저희가 대안을 냈으니까요.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그렇게 풀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A-보단 A-가 적합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니요, 뭘요? 저야말로 기쁨이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서로가 행복한 대화로 마무리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아마 세일즈가 혹은 이제 비즈니스 파트 혹은 비즈니스 사이드의 기획자분들과 가장 많은 충돌이 일어날 거예요. 제 경험도 10년 동안 그랬고요. 근데 그때 그냥 대부분 이 싸우자는 대화로 사실 끝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한다 그래도 그쪽에서 또 이죽거리거나 뭔가 이러면서 이제 싸우자는 대화로 끝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뭐 비즈랑 데브를 편을 가르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비즈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보는데 표정이 불편해지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싸우자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끝낼 수 있는 그런 대화법을 제안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세 번째로는 대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그러니까 이것도 뒤에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지만 대부분 우리는 연구원은 아니에요. 우리는 개발자고 우리는 프로페셔널이죠. 프로페셔널이라는 얘기는 비즈니스 성공을 내기 위해 그리고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산출물이 결국 본인의 성과가 되는 그런 프로들이라는 거죠. 프로들. 많은 경우는 아닌데 간혹 가다가 어떤 의사결정이 있어서 비즈니스의 성공보다는 나 자신의 지적 호기심이 이 의견에 A안 대신 B안을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검열을 해봐야 돼요. 제가 큰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작은 지적 호기심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라도 없으면 이 박봉에 지금 거의 여기서 영어를 가라앉아서 일할 필요가 있습니까? 작은은 좋지만 본인이 지적 호기심에 대한 열망이라던가 신규 기술에 대한 뭔가 POC를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 플랜을 설립을 할 때 그것들이 본인이 비안을 선택해서 비안을 밀어붙이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그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제가 A안, B안을 가지고 A의 장단, B의 장단을 얘기하는데 B를 약간 굉장히 장은 막 10줄, 단은 2줄 이렇게 만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니면 그 누구도 그 안이 정말 회사를 위해서 혹은 비즈니스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한 건지 내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위해서 한 건지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자기 자신에 대한 검열을 해봐야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조직 문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까지 하면 되게 좋은 그런, 이렇게 그래,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해보자 라고 하지만 나만 하면 어떡합니까? 상대방은 그렇게 안 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공지선생님 말씀드렸지만 안녕하세요로 시작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컬리몰로 하라고 하는데 죽어도 고도물로 쓰시는 분들이 계속 나오죠. 이 관성이죠, 관성. 근데 그랬을 때 첫 번째로 관성을 없애는 방법은 성문화라예요, 성문화라.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성문화라고 썼다가 성문화? 그래서 이걸 지웠거든요. 성문화라. 성문화라가 뭐냐면 도큐멘테이션, 그러니까 문서화 시켜서 그거를 굉장히 이렇게 이거는 우리의 약간 성정같이 뭐 이런 식으로 좀 힘을 실어주는 거죠. 해당하는 규칙들에 대해서. 그래서 컬처 코드 덱이라던가 포스터라던가 캠페인이라던가 회의록 같은 것들이
그 관성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특히 이제 부장님 이상들이 많습니다. 관성으로 돌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거예요. 이거 봐라, 성문화, 이렇게 여기저기 보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성문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 문화는 다들 제일 각각이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도입을 해야 될까,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죠. 딱 한 가지만, 저희한테도 써먹고 있고,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써먹고 있는 그 조직 문화의 키워드를 하나를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이거는 이제 넷플릭스의 컬처 코드 덱에 써있는 굉장히 유명한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We are a team, not a family.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이 아니다. 절대 가족이 아니다. 네, 가족 같은 그런 회사를 만들면 안 되죠. 우리는 스포츠, 프로스포츠 팀처럼, 그러니까 나는 철저히 내 골과 내 퍼포먼스를 통해서 내 연봉이 측정이 되고, 내가 아무리 스타 플레이어더라도 조직의 전체가 비즈니스의 목적, 그러니까 골을 넣고 승리를 하는 데 집중되어 있고, 나는 그냥 그중 한 명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커뮤니케이션에서 일어나는 좀 감정적인 그런 갈등들을 많이 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약관계다. 그리고 프로페셔널이고, 우리의 존재 목적은 비즈니스의 목표 달성, 그 이상, 그 이외의 것들은 없다라고 하면은 커뮤니케이션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스커션을 할 때 논리 대 논리로 맞닥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사실 이제 감정들이 섞여 있는 거거든요. 내 메시지가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내 에고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커트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반복적으로 성문에 좀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좀 프랙티컬한 것들로 첫 번째는 유비쿼터스 랭귀지가 있습니다. 에릭 에반스가 이제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의 책에서도 나와 있죠. 유비쿼터스 랭귀지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도메인 전문가, 그러니까 이 해당되는 기능을 모두 얘기하는, 고객까지 모두 얘기하는 사람들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랭귀지 덱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보캐브러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른쪽은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유비쿼터스 랭귀지고요. 제가 맨 처음에 회사를 입사를 했을 때 회사 사람들이 인바운드 API라는 용어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바운드 API? 그냥 뭐 인바운드 API,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외부 서비스에서 우리 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형태의 이제 API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API를 한 2주 동안 그냥 묵묵하게 그런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약간 이건 아웃바운드 API 아닌 것 같은데, 얘도 인바운드 API 같은데 왜 아웃바운드라 그러지? 이렇게 막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당연하게 쓰고 있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물어보지 않았구나. 발견을 했어요. 여행은, 그러니까 이 나라로 입국한 그 고객들을 인바운드, 이제 여행객이라고 그러고, 출국자들을 아웃바운드 고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API를 인바운드 API랑 아웃바운드 API라고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비즈니스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개발자들도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고 그냥 그걸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건 거의 완전, 이거는 그냥 저는 경천동지했죠. 그리고 제 옆에 있던 CTO님도 같이 이제 기절을 했죠. 저도 이건 줄 알고 있었어요. 이러면서 저보다 2개월 먼저 들어왔는데, 네. 2개월 동안 우리는 완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완전 다른 얘기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라고 해서 온라인 여행사를 얘기를 할 때, 한국은 글로벌, 그러니까 익스피디아나 뭐 호텔스닷컴 같은 것들을 그냥 OTA라고 합니다.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라고 해요. 일본은 로컬 OTA가 있고요. 글로벌 OTA가 있어요. 그 두 개가 구분이 달라요. 그걸 통틀어서,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는 로컬, 외국에 있는 것들은 글로벌. 근데 우리나라는 글로벌만 OTA라고 부르고요. 로컬에 있는 OTA들은 OTA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그 회사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비즈니스 담당자랑 개발자랑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OTA에 대한 얘기를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시간을 싸우더라고요. 1시간을 싸우는데 공공이 듣고 있었죠. 저랑 CTO님이랑. 둘이 듣고 있다가. 근데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같은 얘기를 서로 막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같은 얘기 같은데요. 둘 다 같은 그 의견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OTA에 대한 정의가 서로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 유비쿼터스 랭귀지는 전 멤버들이 모두 들어가서 작성을 하는 것을 꼭 강조를 드리고 싶고,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마다 되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드립니다. 특히 뭐 위키 같은 데 작성해 주시면 굉장히 편하겠죠. 두 번째는 회의록 씁시다. 회의록 쓰자는 얘기는 가장 회의록 쓰는데 가장 중요한 논리는, 한번 이제 부장님이 내가 언제 그랬어? 라고 이제 과장님한테 한번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과장님한테 우리 회의록 쓰시죠? 라고 하면 가장 효과가 빠릅니다. 그러면 회의록이 바로 생깁니다. 회의록 문화가 생겨요. 관성에서 가장 크게 안 지켜지는 게 사실 회의록이기는 해요. 근데 회의록을 꼭 썼으면 좋겠고, 거기서 돼야 될 것들이 뭐 대부분 이제 회의록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어그리먼츠와 액션 아이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두 개가 빠지면 안 되거든요. 어그리먼츠는 첫 번째에 저런 식으로 어그리먼츠 한 다음에 온 리뷰라고 적습니다. 회의가 끝나면은요. 그 다음에 회의 참석자들한테 강제로 이 안에 대해서, 어그리먼츠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지금 얘기하라. 이틀 안에 네가 얘기를 안 하면 이거는 클로징 된다. 클로징 됐을 때 그 사람이 그 얘기를 안 했다는 거는 암묵의 그냥 승인이에요. 그냥 어그리먼츠에 대해서 아무런 이견이 없다를 나타낸다라는 거를 강제적으로 강조하고요. 두 번째는 액션 아이템들을 계속 트래킹을 합니다. 영근님 이거 뭐 화요일까지 하자고 회의 때 얘기됐잖아요. 라고 하는 것들을 액션 아이템으로 항상 밑에다가 적어두세요. 그래야 나중에 다른 얘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회의록을 모든 회의마다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허들이 높아지면 다시 관성의 힘이 세지기 때문에 중요한 비즈니스 회의 같은 경우에는 꼭 회의 시작 전에 골과 디스커션 포인트를 적고요. 회의가 끝나고 났을 때 어그리먼츠와 액션 아이템을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회의일수록 이런 것들을 많이 적어놓으면 그 히스토리가 쌓이면서 회의록이 가지고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래서 회의록이 있구나, 이래서 회의록을 꼭 작성을 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한 번이라도 겪게 되면 자연스럽게 회의록을 쓰는 문화가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관성이 있으면 그 관성의 역을 비트는 누적분을 계속 채워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박터지게 싸우자라는 건데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우리는 프로페셔널이지 않아요가 좀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팁은, 그러니까 초창기에 싸울 때는 초기에 빡세게 싸워야지 나중 돼서 서로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을 없게 하자라는 게 메인 모토고요. 그래서 초기에 빡세게 싸우자라는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하면서, 그러면 그 빡세게 싸우는 분위기를 만드는 팁들을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는 그냥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를 되게 자주 해요. 야, 이게 내가 잘 되자는 거예요. 그냥 우리 다 같이 잘 되자는 거지. 혹은 이게 내가 돈 벌자고 하는 일입니까? 우리 대표님 돈 벌자고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스무드하게 만드는 거죠. 이기려는 자세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다 보면은요, 약간 주문같이 분위기가 많이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나한테도 이 다짐이 되고요. 저도 사람인 이상 이견이 생기면 막 소리가 커지고 좀 이렇게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때 나한테도 약간 제가 차분해지는 효과가 있고 상대방에게도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설득이 됐다. 그러니까 제가 상대방의 논리에 설득이 됐을 때는 진짜 과격하게 막 설득됐다 그러면서 완전 천재인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리액션을 해주세요. 이거도 간지러워 보이고 되게 손이 오그라드는 것 같지만 익숙하게 하게 되면 그냥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인가 보구나 싶으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다. 부끄럽지가 않아요. 첫 번째로 설득됐어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처음에만 좀 부끄럽지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근데 익숙해졌을 때는 정말 그 회의 문화가 굉장히 건전해져요. 저희가 이제 지금은 저희가 다른 오피스, 그러니까 회의실이 떨어지는 오피스를 쓰고 있는데, 예전에는 회의실과 이제 사무 공간이 굉장히 붙어 있는 곳에서 썼어요. 근데 신입사원이 이제 안에서 저랑 CTO님이랑 그다음에 비즈니스 디벨롭 하는 디렉션 하시는 분 3명이서 이제 회의하러 들어갔는데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래요. 막 그래서 저기 싸우나? 되게 막 큰 고성이 막 오고 가는 것 같이, 저희가 원래 좀 흥분하면 목소리가 올라가거든요. 3명 다. 그래서 막 해가지고 어떻게 싸우나 봐 그랬는데 딱 2분 있다가 안에서 막 깔깔깔깔 박장대소를 하더래요. 그래서
저거 뭐지? 저거 뭐지? 이 분위기는 뭐지? 그러다가 또 한 10분 후부터 다시 막 고성이 오고 가면서 막 하다가 또 2분 뒤에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문을 열고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제 술 먹으면서 했던 말이라도 격하게는 못했는데 그분의 눈빛은 충분히 우리를 사이코처럼 봤다라고 하는 그 눈빛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 저보다는 그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하시는 분이 이런 자세가 굉장히 강하셨어요. 그러니까 설득이 되면 정말 막 이렇게 두 손을 막 하면서 그게 훨씬 더 나은 것 같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막 그러면서 부끄럽잖아요. 듣는 사람도 뭐 저렇게까지 얘기를 해. 날 놀리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해주니까 저도 같이 동화가 되더라고요. 그냥 같이 그런 식으로 굉장히 건전한 회의 문화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간단한 팁들인데요. 이거는 이제 업무용 메신저, 그러니까 뭐 슬랙이나 아니면 MS 팀즈나 아니면 뭐 웍스나 잔디나 뭐 이런 업무용 메신저를 카톡처럼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카톡처럼. 그러니까 DM에서 메시지를 얘기를 하던가 전혀 상관없는 채널이나 토픽에서 얘기를 하다가 다른 이제 채널이나 토픽에서 얘기해야 될 주제들을 다른 데서 하던가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런 분들한테 좀 일침을 날려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의 편의대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쓰시는 거예요. 내가 편한 게 조직을 위한 거겠지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개인의 편의상 이런 경우를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나중에 그분이 그 파일 어디서 우리가 대화했던 내용이지? 이 내용 어디서 대화했던 내용이지? 라고 하면서 한 번씩 제너럴 채널에서 헤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댓글을 조용히 달아주세요. 그러길래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분을 그 채널로 그 토픽으로 계속 유도하게 좀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자신도 좀 개인의 편의 때문에 내가 다이렉트 메시지에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충분히 좀 검열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사는 한 명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은 정원을 바꾸는 거랑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한눈을 팔면은 잡초들이 자라나요. 꽃이 죽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커뮤니케이션 혹은 조직 문화를 계속 주시하고 그것들이 잘못됐을 때 한 명 정도는 쓴소리도 할 수 있고 대표님한테까지 쓴소리도 할 수 있고 하는 사람이 한 명 정도는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들이 혹시 여기서 뭐 CTO 분들이나 아니면 뭐 좀 C레벨 혹은 팀장 레벨, 랩장 레벨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그런 정원사 역할을 하면 가장 금상첨화입니다. 네. 네, 이것으로 저는 제 부족한 발표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얘기해 드렸던 대로 지금 질의응답 혹시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해 알려주셨는데요. 질문 받겠습니다. 계속 웃으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거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항상 끝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아서 웃으면서 대화하는 힘든 적이 많은데 사실 고객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회의록을 작성하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제 사인까지 다 한 상황에서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혹시나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 서로 정말 말 그대로 쓰면서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까 개발자 대화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후자의 그 스킬을 항상 내용을 하는 편이에요. 제가 거절을 못하는 편이라. 그렇게 그런 스킬을 쓰다 보면 개발자들한테는 저놈은 일을 만들어 놓은 놈. 그리고 이제 위에서는 고객들은 쟤는 좀 호구. 이렇게 바라보는 게 있어가지고 사실 전자의 방법을 쓰는 게 저는 사실 부럽거든요. 안 돼요 이거라고 말하는 게 너무 부러운데 성격상 후자를 계속 쓰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그런 상황에서 좀 슬기롭게 네,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 사실 조심스러운 영역이기는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경험상도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약간 예외가 사실 고객이거든요. 고객은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범주에서는 약간 좀 벗어나 있는 종족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거와는 다른 또 질문을 어떤 곳에서 드렸을 때 그분이 했던 말씀을 빌리자면 나도 그럴 땐 굉장히 괴로우니 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딱히 뾰족한 방법은 없는 것 같다가 조금 더 그러니까 고민하시는 부분이 해결은 없지만 그 고민은 충분히 모두가 하고 있는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제가 고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는 게 굉장히 죄송스러울 따름이네요. 네. 네, 다음 질문자분 계세요? 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뭔가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내용 중에 유비쿼터스 랭귀지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문서라는 게 금방 업데이트 되는데, 뭔가 내부적인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담당자가 있다거나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주기를 정한다거나 이런 방법적인 부분을 어떻게 가져가시는지 좀 네, 유비쿼터스 랭귀지 같은 경우에 저희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덱이 실제 업무에 노출이 잘 안 돼 있다 보면은 그게 아웃데이티드 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그럼 역설적으로 얘를 아웃데이티드 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저희가 회의할 때 약간 애매한 용어 같은 것들이 사실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그 단어가 정확하게 어떤 거를 지칭하는 것이냐를 얘기하고요. 그것들이 정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회의를 홀드를 하던가 회의 끝에 그것들을 정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정한 다음에 바로 저희는 그 사내에서 쓰고 있는 거기서 유비쿼터스 랭귀지를 그냥 열어버려요. 그래서 열어서 거기다가 그냥 항상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관리하고 있다 혹은 여기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를 어필을 하는 것보다 그냥 실제 업무에서 끝날 때마다 이것들을 업데이트를 하는 것을 그냥 개인 한 명한테 두지 않고 그 외에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작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추가 질문 더 있으신가요? 네, 오늘 강의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건 사내에서 언급되는 아이디어들, 그런 정보들, 그런 것들의 흐름을 조금 많이 도출시키는 방법적으로의 관심이 있었는지,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경험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공유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네, 지속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네, 아까 제가 질문의 앞에 상해라고 하셨네요. 어떤 거를 말씀을 하시는지 앞부분을 제가 자세히 못 들어가지고요. 네, 다시 한번. 사내에서 사내. 네, 사내에서. 네. 오피스. 네. 조직 생활 안에서 계속 커뮤니케이션하는 와중에 그 모든 일들이 다 어떤 정보, 아이디어 그런 요거잖아요. 물론 뭐 밥 먹고 뭐 집에 무슨 개인적인 일 말고 이제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얼마나 많이 오픈시키느냐가 이제 관심사항일 수도 있고, 또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또 그것들을 효율성을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지만 그 아이디어를 툴을 통해서 효율을 이렇게 높여줘야, 또는 문턱을 낮춰줘야 대다수가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요. 지금 경험했던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오픈할 수 있는 제가 요구사항이. 네, 저는 이제 그런 경험들은 첫 번째로 이제 경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 만들었던 서비스 만들고 있는 이제 지금 열심히 다른 친구들이 만들고 있는 서비스가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협업 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례의 이제 고객 인터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얻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에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좀 스펙트럼이 넓어졌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어느 정보에 이제 투명화는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겠느냐라는 고민에서는 저는 오버 커뮤니케이션은 항상 옳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은 항상 훨씬 더 많이 해야
그리고 상대방이 이제 그 얘기를 더 이상 듣는 거에 질렸어 라고 느낄 정도가 아닐까라고 본인이 생각될 만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그제서야 그 사람은 내 의도를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을 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글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버 커뮤니케이션은 정보 투명성은 저는 항상 가급적, 그러니까 너무 시크릿 말고 정보 투명성 오버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내 툴 같은 경우에도 아까 봤던 것처럼 90%를 95%로 올리고 96%로 올리고 99%를 99.9로 계속 올리는 노력은 계속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라, 컨플런스, 뭐 슬랙, 뭐 기타 등등에 대한 모든 이제 SaaS 서비스들 있잖아요. 그 SaaS 서비스들의 전문화된 각각의 버티컬들을 인티그레이션 시키는 것보다 그냥 하나의 통합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디테일들은 떨어지더라도요. 그 이유가 컨텍스트 스위칭을 하는 코스트도 사실 저희는 코스트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강박적으로 저희는 누구 한 명은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는 회사의 전략인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게 했던 이유가 비즈니스 도메인, 그러니까 비즈니스 영역에 있는 사람들도 같은 커뮤니케이션 채널, 같은 커뮤니케이션 구조 안에 있어야 효과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조금 더 버티컬한 각각의 영역들을 사용을 하고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이쪽을 택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누구 한 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커뮤니케이션을 얼마까지 계속 관련된 고민들을 하고 끌어내야 되냐라고 한다면 회사에서 그거를 전문적으로 그 역할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의 경험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담당하는 한 명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 질문 한 분 더. 네. 잠시 후에 감사합니다. 아까 그 A형 그 중원권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A형과 B형의 장단점을 정리를 하고 저는 A형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얘기를 못 하시는 분 중에 정말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 의견을 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A가 더 좋다고 했을 때 그래 A로 가라 라고 했을 때 A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너가 A로 하라고 했잖아 약간 이렇게 하면서 독박을 쓰게 되는 그런 걸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뭐 책임 소재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팀 내에서 이런 의견을 내는 데 있어서 그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하는 팁 같은 거 궁금합니다. 네, 사실 그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수평적 문화에서 항상 얘기를 할 때 나오는 것들이 심리적 세이프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처음에 말씀드렸던 책임 소재가 누구가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책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매니저들이 그 월급을 받고 일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조직 내에서 그게 조직 문화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사전 전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프로팀이고 내가 하고 있는 역할은 그것들을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데이터 혹은 제안을 하는 역할이지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라라고 했던 책임 소재는 관리자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매니저가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매니저란 직함을 달고 그다음에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사실 저는 이건 개인적 생각을 넘어서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질문이 크게 두 가지였는데 두 번째가 뭐였죠? 제가 말씀을 하면서 까먹은 것 같아요. 네.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하는 팁은 윗사람이 잘해야 됩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윗사람이 하지 않는데 밑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저보고 간혹 가다가 그냥 나는 부장으로 불러주고 나는 이사님이라고 불러주고 나는 너한테 이름을 부를 거야 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한테 어떤 심리적 안정감을 그리고 그 세이프티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수평적인 대화를 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평적 문화를 가장 할 수 있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수직적 그 얘기인즉슨 수직적 문화라는 얘기잖아요.
거기서 가장 높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본인의 팀장님이 만약 좀 그러시다라고 하신다면 팀장님보다는 부장님이 수평적 문화가 되기를 이게 기도하고 바라는 수밖에 없겠죠. 네. 되게 멍청한 답변을 드렸네요. 현명한 질문에 죄송합니다. 네, 다음 질문자분. 커뮤니티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서 질문하신 분하고 좀 실수는 있는데 그 개발자들 중에 보면 되게 내적으로 좀 내적인 분도 계시고 그다음 자기가 좀 잘못된 거에 대해 두려움이 강하셔가지고 좀 두려운 분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팀이나 이런 거 네, 제 경험 이거는 그냥 제가 경험으로서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뭐 현명한 답변이 있는 건 아니고 처음에 저는 그 사람을 이제 끌어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 나중에 회고를 잠깐 했었어요. 제 매니지먼트 방식에 대한 부분과 그런 것들을 회고를 냈을 때 내렸던 결론은 그런 내성적인 분이고 본인의 의견을 내고자 하지 않은 분들도 굳이 그 커뮤니케이션에 끌어내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이 행복하게 개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그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그 얘기는 즉슨 커뮤니케이션을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우리가 정말 자기 의견을 제대로 내야 되고 막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뭐 정말 그 달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한테 왜 이쪽의 필드에 이쪽의 그 게임의 법칙에 이 사람을 던져놓고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게 저도 예전에 그렇게 리딩을 했었는데 굉장히 불행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친구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로도 나는 그냥 굳이 난 의견 안 내도 좋다. 나는 의견을 회사에서 그런 의견을 내가 굳이 내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 겁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놓는 거 부담이고 나는 그냥 내가 조용히 그리고 나랑 같이 마음에 잘 맞는 개발자들이랑 같이 조용히 개발하는 것도 난 그게 왜 행복한데 왜 자꾸 우리 회사의 분위기는 전부 달변가와 막 파이팅 넘치고 하게 하느냐. 그냥 나는 이렇게 해야 더 퍼포먼스가 잘 날 것 같고 그런데 라는 답변을 들었을 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충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계속 고민을 사실 해보기는 했어요. 그 친구가 만약에 그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그런 걸 못했을 때 얻는 인사적 불이익 같은 거는 사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감수를 해야죠. 근데 그 대신에 회사의 비즈니스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는 개인의 퍼포먼스라든가 하드 스킬이 훨씬 더 그것들을 컴펜세이션 한다면, 메운다면은 그러면은 그 친구도 행복하고 회사도 비즈니스 목적어를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회고의 결과였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자분. 네. 아니, 일단 아까 인사결정자에게 목적을 분명히 해서 일단 인사결정에 대한 메일을 쓰는 내용이라며 회의록을 이제 규칙 잘 정해진 회의록을 메일로 쓰는 게 제가 크게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그 메일 쓰는 거에 대한 또 다른 팁이 있으시면 좀 더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메일 같은 팁은 저는 아까 그 김동수 CTO님께서 얘기할 때, 내가 지금 그 프레젠테이션 하던 거를 막 지우고 있었거든요. 메일 작성하는 방법들을. 너무 이렇게 거의 똑같이 적어주셔서, 그냥 메일은 그냥 다른 팁들은 사실 다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 메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끝까지 다 안 읽는다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작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일은 그냥 저 사람은 이 메일을 끝까지 다 안 읽을 거야 라는 걸 딱 명확하게 하고 앞줄에 중요한 내용을 다 적습니다. 그냥 앞줄에 굉장히 두괄식이죠. 그리고 심지어 가장 좋은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제목에 다 적을 수 있으면 좋아요. 제목에 다 적을 수 있게. 그래서 그냥 다 크고 나머지는 약간 내가 이만큼 한 고민의 결과가 이거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약간 데코레이션 같은 느낌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안녕하세요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네. 네, 질문자분 한 분 누구신가요? 네, 저기. 질문자분. 네. 저기 노 대표님께서 네, 마이크를 가지고 선택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정원사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스펙 채널에서 EM이 2000에서 이제는 이게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정원사로 쌀 수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오히려 커뮤니케이션에 위축이 되거나 검열을 한번 해보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혹시 그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경험 있으신지? 네, 약간 그 두 가지를 약간은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열과 사실 그 가이드는 약간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슬랙 같은 경우에는 사실 퍼블릭 채널이 아닌 이상, 그리고 사실 다른 이제 협업 풀들도 마찬가지죠. 프라이빗 채널 혹은 그 다음에 이제 다이렉트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어드민도 이제 못 보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그런 것들을 정원사처럼 가꾸기 위해서 거기를 내가 검열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시스템이 어느 정도는 체계적으로 그것들을 원천적으로 방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정원사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정원사가 좀 검열처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팁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는 제가 프레젠테이션에서 빠졌는데 대화를 할 때 가끔 가다가 저는 마침표 대신에 이응으로 끝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도 내 점이 아니라 냉, 그리고 뭐뭐 하셨습니까? 또 하셨습니까? 아니면 용으로 많이 끝나게 해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또 잘못된 것들이 하나가, 내가 기분 나쁜 상태에서 그걸 봤을 때는 상대방이 나한테 굉장히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음독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일부러 다 대신 이응을 쓴다던가, 좀 정원사가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가 돼버리면 이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인지,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인지는 그 사람이 읽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요 끝에 용 붙이면은 좀 확실히 그건 아니구나, 후자는 아니구나 라고 하는 제 나름의 정원사로서의 팁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사실 그 20분까지 발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한 5분, 10분 정도 늦은 것 같은데 어떻게 괜찮으신지요? 네. 질문을 하나를 더 받아도 될런지 질문 모르겠습니다.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기요. 잠시만요. 네. 여기 대기하시는 네. 네, 마지막 질문은 네. 죄송합니다. 예, 좋은 강의 잘 들었고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사실 이렇게 그런 의견을 많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항상 답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 회의 중에 잘 결론이 안 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저도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면 사실은 약간 격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사실 되게 격해졌다가도 금방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약간 그런 게 데미지처럼 쌓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혹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네, 회의가 결론이 안 날 때는 저는 그 회의의 결론을 내지 않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A안과 B안이 치열하게 싸우는데 11시 반이 됐어. 배고픈데. 그냥 여기서 A안도 아니고 B도 아닌 그냥 A.5 정도에서 서로 이만큼 싸웠으면 나도 한 요 정도 양보하면 그냥 오케이인 것 같고, 당신도 이 정도 양보하면 오케이인 것 같으니 요 정도를 끝내고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라고 할 바에는 저는 하루 종일 회의를 하는 거를 더 택해요. 일단 첫 번째로, 그러니까 왜냐면 일단 회의 시간을 긴 거를 저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저는 어떻게 보면 회의록을 처음에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디스커션 포인트를 제대로 잡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가 길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가 끝나지 않았을 때 맞대가리 없는 절충안을 내면은 사실 그거는 그냥 다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안이나 B안이 철저하게 싸우고 있을 때, 혹은 얘기가 끝이 안 날 때는, 얘기는 누가 지치든 간에 지쳐서 떨어지던 간에 어찌됐건 하나로 마무리는 끝내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 절충, 맛없는 절충은 좀 지양을 하는 편이고, 두 번째로 감정적으로 됐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본다면, 그것 때문에 저는 성문화가 아니고요, 성문으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에서 애초에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일단은 해둬야 되고요.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들, 그리고 사전에 그것들을 장치를 마련해 놓지만 만약 그렇게 했다, 정말 그냥 막 손가락질하면서 욕하고 막 싸우고 막 하는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 철저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똑같은 경기장에서 정말 건전하게 게임의 룰로서 디스커션을 하고 있었고 프로 스포츠로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감정이라고 하는 그 무기를 가지고 나한테 그냥 백태클을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회의를 완전 끝내버리고 본인은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그런 백태클을 무릎 위까지 올려서 태클을 했다면 그 사람한테는 레드카드를 줘야 되는 게 맞지, 이 사람까지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는 건 건전하게 그 룰을 지키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칙을 한 사람에게는 가차없이 거기에 대해서는 레드카드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처음 그 염려와 달리 가장 많은 질문을 받으신 오마이대회 최영근 이사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